할아버지 제 말 믿으세요. 저 집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 집을 사셔야 해요. 폐지 더미를 뒤지던 13살 소년 준호가 김만식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도심 한복판,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 철거만을 앞둔 낡은 대성가옥. 모두가 폐허라며 침을 뱉고 지나갈 때 소녀는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최도역의 지시를 받은 거대한 굴착기가 주택의 대문을 무자비하게 지시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집이 무너지려는 찰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짐승의 포효 같은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야! 저건 뭐야! 바닥에서 왜 물이 솟구쳐! 당황한 용역들의 비명과 함께 낡은 주택의 마당은 순식간에 탐욕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낡은 기와집 아래 도대체 무엇이 잠들어 있기에 소년과 노인은 목숨을 걸고 이곳을 지키려 하는 걸까요?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드러난 황금빛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 한 소년의 천재적인 감각이 깨워낸 경이로운 기록이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도심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풍경 뒤편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재개발 구역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비명을 지르고 깨진 기와 조각들이 발에 챙그랑거리며 부딪히는 이 골목의 끝에는 대성가옥이라 불리는 낡은 단독주택이 서 있죠. 한때는 고관대작이 살았을 법한 웅장한 대문은 이제 칠이 벗겨져 흉물스럽고 마당을 점령한 잡초들은 무덤의 수위처럼 집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귀신이 나온다며 멀리했지만 13살 소년 박준호는 매일같이 이 가옥의 높은 담벼락 밑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박준호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담벼락의 특정 지점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박준호의 손에는 폐지 더미에서 주운 가느다란 금속 막대기가 하나 들려 있었는데 박준호는 그것을 벽면에 대고 아주 미세하게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해지더니 머릿속에서는 지표면 아래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울림이 도면처럼 그려지기 시작했죠. 박준호가 금속 막대를 통해 전달되는 진동을 온몸으로 감각하며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흙이 아니야. 저 밑에는 거대한 돌판이 깔려 있어. 숨을 쉴 때마다 바닥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단 말이야. 박준호는 낡은 수첩을 꺼내 주택의 평면도를 그리며 소리가 유독 깊게 공명하는 지점을 X표로 표시했습니다. 주변 공사 현장의 굴착기 소음이 고막을 때렸지만 박준호에게는 오직 대성가옥의 심장부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맥박 소리만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림자가 박준호를 덮쳤습니다. 은퇴한 건설업자 김만식이 폐지가 가득 담긴 리어카를 멈춰 세우고는 담벼락에 붙어있는 박준호를 매서운 눈초리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만식은 한때 이 도시의 절반을 세웠다고 호령하던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젖어 폐지를 줍는 노인에 불과했죠. 김만식이 목에 두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껄끄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남의 집 담벼락에서 뭐 하는 짓이냐? 여긴 곧 무너질 집이라 위험하다니까 어서 물러나거라. 박준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김만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준호가 금속 막대로 주택의 기둥 아랫부분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보시는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뿌리가 이 밑에 박혀 있거든요. 김만식이 코웃음을 치며 리어카 손잡이를 다시 잡으려다 박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멈칫했습니다. 뿌리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평생 집만 짓고 산 사람인데 이 집은 집안이 약해서 철거 일순이란 말이다. 박준호가 김만식의 옷자락을 붙잡고는 담벼락에 깨진 틈으로 김만식의 손을 이끌어 그 안에 석재를 만지게 했습니다. 만져보세요. 이건 요즘 쓰는 시멘트가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는 수백 년을 견딘 정초석이 이 집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고요. 김만식은 거친 손가락으로 석재의 결을 훑어내리다 안경을 고쳐 쓰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만식이 석재의 문양을 유심히 살피더니 경악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왕실 건물을 지을 때나 쓰는 전돌이 아니냐? 왜 이런 낡은 주택 밑에 이런 게 박혀 있는 거지? 김만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박준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만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 말 믿으세요. 저 집 안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 집을 사셔야 해요. 한편 골목 입구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승용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습니다. 개발업자 최도혁이 차에서 내려 금태 안경을 매만지며 대성가옥의 대문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최도혁은 재개발 구역의 실세로서 이 낡은 가옥을 허물고 그 자리에 고층 빌딩을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최도혁이 뒤따라 내리는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집행관들 배치해서 강제 퇴거 절차 밟아. 소유주가 불분명하다고 했지? 그럼 공탁 걸고 바로 밀어버려. 옆에서 껌을 씹던 행동대장 강필두가 침을 뱉으며 최도혁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 집 마당에 가끔 나타나는 꼬맹이랑 노인네가 있는데 방해되면 그냥 치워버릴까요? 최도혁이 손수건으로 손목시계의 먼지를 닦아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면 힘으로 하는 게 우리 방식이잖아. 내 눈앞에서 저 흉물스러운 기와집이 사라지게만 해. 강필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허리춤에 꽂힌 연장을 고쳐 잡았고 최도혁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가옥의 부지를 가늠했습니다. 박준호는 김만식의 손을 꼭 잡고 주택 뒤편의 좁은 장독대 터로 향했습니다. 박준호가 특정 항아리 밑에 흙을 파헤치자 정교하게 깎인 석판의 모서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준호가 석판을 두드리며 김만식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들리시죠? 이 밑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아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어요. 거대한 방이 있다는 뜻이에요. 김만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지면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김만식이 과거 건설 현장에서 익혔던 모든 감각을 동원해 지표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준호 내 말이 맞구나. 이건 현대 공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다.
마치 땅이 보물을 품고 있는 것 같아. 김만식은 평생 집을 지으며 수많은 부를 쌓았지만 아들을 잃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 느껴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박준호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과 열정은 김만식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건축가의 자부심을 다시 일깨웠죠. 다음 날 새벽 김만식은 밤새 고민한 끝에 자신의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거액의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만식은 이 돈을 아들의 목숨값이라 생각하며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보관해 왔습니다. 김만식이 통장을 손에 쥐고 창밖의 새벽 안개를 바라보며 결연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은 게 생겼다. 저 낡은 집 속에 잠든 역사를 내가 지켜내마. 김만식은 그 길로 대성가옥의 실제 소유주 후손이 산다는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후손은 빚독촉에 시달려 집을 포기하려던 참이었고 김만식은 그에게 최도혁이 제시한 금액의 2배를 현찰로 내밀었습니다. 김만식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소유주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요. 앞으로 누가 와서 소유권을 주장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오. 소유주는 돈을 챙겨 허겁지겁 자취를 감췄고 김만식은 승리감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대성가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만식이 주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필두와 용역들이 대문을 부수기 위해 대형 망치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강필두가 확성기를 입에 대고 주변에 구경 나온 주민들을 향해 윽박질렀습니다. 다들 물러나. 여기는 오늘부로 철거 집행구역이다. 방해하는 놈들은 전부 공무집행 방해로 쳐넣을 줄 알아. 박준호는 대문 앞에서 용역들에게 밀려 넘어져 무릎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만식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강필두의 앞을 가로막으며 계약서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김만식이 사자처럼 포효하며 강필두의 얼굴에 대고 외쳤습니다. 당장 멈춰. 이 집 주인은 나 김만식이다. 내 놈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땅이란 말이다. 강필두가 당황해 계약서를 뺏어보더니 안색이 변했지만 곧 비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쇼. 우린 사장님 명령대로 밀어버릴 거니까. 최도혁이 승용차 창문을 내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김만식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노후 자금을 이런 폐가에 쏟아붓다니 실망스럽군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내일이면 여긴 잿더미가 될 테니까. 박준호가 바닥에서 일어나 김만식의 곁에 서서 최도혁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박준호가 흙이 묻은 손으로 최도혁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돈 세는 소리만 듣는군요. 땅 밑에 계신 분들이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최도혁은 소름 끼치는 박준호의 말에 헛기침을 하며 비서에게 즉시 철거를 강행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대성가옥의 담장을 향해 돌진하려던 찰나 박준호는 김만식을 데리고 안채의 툇마루 밑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박준호가 툇마루 구석의 비밀 장치를 누르자 쿠르릉 소리와 함께 지하로 연결된 육중한 성문이 열렸습니다. 지상에서는 건물이 부서지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역사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차갑고 어두운 계단을 향해 거침없이 내려갔습니다.
손전등 빛이 비춘 계단 끝에는 조선시대의 정취가 그대로 남은 거대한 석조 수장고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와 김만식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수백 년의 침묵을 깨고 깨어난 역사의 숨결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성가옥의 앞마당은 이미 비명과 굉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도역의 서슬 퍼런 지시를 받은 굴착기 기사가 육중한 조종 레버를 당기자 거대한 강철 삼날이 가옥의 낮은 담벼락을 사정없이 짓눌렀죠. 수십 년을 버텨온 낡은 기와들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박살나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뿌연 흙먼지가 안개처럼 피어올라 정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필두는 입에 문 담배 연기를 허공에 길게 내뿜으며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그 파괴의 현장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안채의 퇴마루 및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로 내려간 박준호와 김만식은 지상의 소란과는 완전히 단절된 신비로운 정적 속에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손전등을 비춰 습기가 가득 배어 있는 지하 벽면을 훑으며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진동과 물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박준호가 차가운 돌벽에 귀를 바짝 대고 심각한 표정으로 울림을 확인하더니 옆에 서 있던 김만식의 소매를 다급하게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놈들이 밖에서 담장을 부수고 집안을 누르니까 지하 통로의 압력이 바뀌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지하 수로가 막혀서 수장고 내부 기압이 폭발할지도 몰라요. 김만식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거친 수건으로 닦아내며 지하 벽면을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리배관들을 살피고 대답했습니다. 기압 폭발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낡아빠진 옛날 주택 밑에 그런 정교하고 위험한 장치가 설계되어 있단 말이냐? 박준호가 배관 끝에 달린 녹슬어 검게 변한 낡은 무쇠 밸브를 가리키며 눈을 번뜩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한강의 수위와 연동되어 압력을 조절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제가 저 밸브를 역으로 돌리면 마당으로 유입되던 지하수들이 거꾸로 솟구쳐 오를 거예요. 그럼 저 무거운 쇳덩어리 차들을 멈출 수 있어요. 김만식은 소년의 입에서 나오는 천재적인 건축학적 통찰력에 압도당한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온 힘을 다해 밸브 손잡이를 움켜잡았습니다. 김만식과 박준호는 서로의 손을 겹쳐 잡고 뻑뻑하게 굳어버린 무쇠 밸브를 온몸에 무게를 실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식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힘을 주며 거친 숨을 내뱉고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으차.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준호야.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두 사람이 사력을 다해 밸브를 꺾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잠자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난 듯 육중한 울림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시각 지상의 마당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거칠게 파헤치던 담장 및 구덩이 중심부에서 갑자기 시커먼 흙탕물이 분수처럼 하늘을 향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단단했던 마당의 흙바닥은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물과 섞여 순식간에 발이 푹푹 빠지는 깊고 끈적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필두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비싼 가죽 구두가
진흙 속에 처박히는 줄도 모르고 뒷걸음질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밑에 수도관이라도 매립되어 있었던 거야? 야, 장비 빼. 당장 뒤로 빼란 말이야. 하지만 굴착기는 후진 레버를 당길수록 거대한 바퀴가 비명 같은 금속음을 내며 뻘 속으로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최도혁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더러워진 양복 바지춤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강필두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쳤습니다. 강 팀장, 이 꼴이 뭐야? 겨우 낡은 집 하나 허무는데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당장 양숙이 불러서 저 구덩이 물 다 퍼내란 말이야. 최도혁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물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마당에 세워져 있던 용역들의 차량까지 지늘게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골목 어귀에서 문화재 조사관 오세린이 경찰들과 함께 나타나 대성가옥의 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오세린은 박준호가 미리 메시지로 보내주었던 유물 파편의 사진이 선명하게 담긴 태블릿 PC를 하늘 높이 치켜들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세요. 저는 문화재청 소속 오세린 조사관입니다. 이 대성가옥 지하에서 조선 왕실의 국보급 유물 흔적이 공식적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최도혁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비열한 비웃음을 흘리더니 진흙을 털어내며 오세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사관님, 의욕이 너무 과하시네. 여긴 내 돈 주고 산 내 땅이고 내가 정당하게 철거하는 중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돌덩이 타령입니까?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즉시 고소할 줄 아쇼. 오세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도혁의 젖은 가슴팍에 붉은색 직인이 찍힌 공사 중단 명령서를 팍 꽂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긴급 사적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가옥을 단 1cm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대상입니다. 최도혁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고 강필두는 뒤에 선 경찰들의 매서운 눈빛에 눌려 손에 쥐고 있던 쇠지렛대를 슬그머니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하 수장고 입구에 다시 도달한 박준호와 김만식은 지상의 소동을 뒤로하고 드디어 육중한 성문 앞에 섰습니다. 성문 중앙에는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정교하게 조각된 해태 문양이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었고 가 벌어진 입속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죠. 김만식은 손전등을 비춰 문양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마치 경외심에 찬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건 일개 석공이 만든 게 아니라 나라의 명장이 혼을 담아 지은 것이로구나. 준호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열어야 하느냐? 박준호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부모님이 생전 마지막 유품으로 남기신 끝이 뭉툭해진 낡은 펜촉 하나를 꺼내 혜태의 입속에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박준호가 숨을 멎을 듯 긴장하며 펜촉을 시계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태엽을 감듯 돌리며 간절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두꺼운 문 너머에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찾던 그 진실이 숨어 있는 거죠? 찰칵하는 맑고 날카로운 금속성 마찰음이 들리더니 육중한 성문이 좌우로 스르르 갈라지며 수백 년간 갇혀있던 신비로운 공기를 내뿜었습니다. 문이 열린 그 안에는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찬란한 황금빛 어보와 수천 권의 비밀 서적들이 섭기 하나 없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만식은 그 눈부신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준호야. 내 부모님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려던 이 나라의 소중한 보물을 우리가 드디어 찾아냈단 말이다. 박준호는 황금 보물보다 서가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과 연구 노트를 발견하고는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노트의 첫 장에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준호에게라는 글귀가 부모님의 친필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박준호는 그 노트를 가슴이 미어지도록 꼭 껴안았습니다. 지상에서는 최도혁의 비명 섞인 고함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지하 수장고의 깊은 침묵 속에서 소년과 노인은 역사의 거대한 숨결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대성가옥은 이제 버려진 폐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거대한 뿌리가 살아 숨쉬는 성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대성가옥의 앞마당은 이제 발을 들이기조차 겁나는 거대한 진흙 구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도혁은 진흙이 튀어 엉망이 된 명품 구두를 아예 벗어 던진 채 맨발로 굴착기 옆까지 다가가 강필두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최도혁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강필두의 얼굴에 대고 짐승 같은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강 팀장, 내 말 안 들려? 지하수든 뭐든 양수기를 100대라도 동원해서 퍼내란 말이야. 저 밑에 뭐가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물러나. 강필두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최도혁의 손을 뿌리치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을 퍼내는 족족 지하수가 다시 차오르고 있다고요. 집안이 너무 약해져서 크레인이 통째로 넘어갈 판입니다. 최도혁은 대답 대신 강필두를 진흙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내고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대형 펌프카 기사에게 미친 듯이 손짓했습니다. 최도혁이 살기 어린 눈빛으로 안채의 기둥 하단부를 가리키며 악에 바쳐 명령했습니다. 기둥 하단부에 구멍 뚫어. 거기다 고압 호스 집어넣고 압력으로 밀어붙여. 집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길을 만들란 말이야. 그 시각 가옥 내부의 1층 로비에서는 오세린 조사관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용역들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세린은 로비 중앙을 든든하게 버티고 선 굵은 대리석 기둥을 양팔로 죽기 살기로 껴안은 채 버티며 외쳤습니다. 이 무식한 인간들아, 당신들이 지금 부수고 있는 게 단순한 돌덩이인 줄 알아? 이건 당신들 자식들이 교과서에서 배워야 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란 말이야. 용역 하나가 오세린의 가느다란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줌마 역사가 밥 먹여줘요? 우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곱게 나가쇼. 괜히 힘 빼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우리만 귀찮아지니까. 오세린은 그들의 거친 손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저항하다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렌즈를 향해 현장의 비참함을 중계하며 목이 터지라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국보급 유물이 잠들어 있는 대성가옥이 불법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발 누구든 좋으니 도와주세요. 한편 지하 수장고의 상황은 지상보다 훨씬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도혁이 지상에서 고압 펌프를 무리하게 가동하자 천장의 미세한 균열 사이로 시커먼 흙탕물이 엄청난 압력에 밀려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박준호는 수압 제어반의 눈금이 붉은색 위험 수치에 도달한 것을 보고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차가운 벽면에 귀를 대고 내부의 울림을 분석하며 다급하게 김만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놈들이 집 기초 기둥에 직접 수압을 가하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수장고뿐만 아니라 가옥 전체가 수몰될 거예요. 김만식은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구석에 있던 육중한 무쇠 밸브를 돌리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김만식이 젖은 얼굴을 거칠게 닦아내며 받은 기침을 내뱉고 박준호에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저놈들이 물의 압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도 똑같이 물로 맞서야 한다. 내가 배수관을 역으로 터뜨릴 테니 너는 중앙 압력 레버를 꽉 잡고 있어라. 김만식은 과거 거대한 댐 건설 현장에서 익혔던 수압 조절의 원리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며 지하실 외벽과 연결된 비상 방류관의 빗장을 힘껏 풀었습니다. 박준호는 김만식의 지시에 따라 온몸에 무게를 실어 중앙 압력 레버를 반대 방향으로 젖히며 버텼습니다. 그 순간 지상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굴착기가 거칠게 파헤치던 구덩이 중심부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마치 분노한 용처럼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강력한 수압에 밀려 굴착기의 거대한 강철 삼날이 힘없이 뒤로 튕겨나갔고 마당을 점령했던 용역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최도혁은 머리 위로 쏟아지는 차가운 물세례를 정면으로 맞으며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로 치솟은 물기둥 끝에는 진흙에 섞여 올라온 청자 파편과 녹그릇들이 오후의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도혁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떨어진 청자 조각을 주워들며 미친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저 밑에 있었단 말인가. 우리 할아버지가 일기장에 써놓았던 그 비밀 창고가 실제로 존재했어. 그때 저 멀리 골목 끝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고물상 박 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확성기를 높이 들고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대성가옥 밑에서 진짜 우리 보물이 나왔소. 저 탐욕스러운 놈들이 우리 동네의 역사를 깡그리 부수려고 하오. 트럭 짐칸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하나둘씩 비장한 표정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성가옥이 지금의 모습으로 지어지기 전부터 이 터를 지켜온 원주민들이자 지하 수장고의 전설을 부모님께 듣고 자란 역사의 산증인들이었죠. 노인들은 서로의 굽은 팔을 짓눌러 잡으며 대성가옥의 대문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단단한 인간 띠를 만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강필두의 앞을 가로막고 호통을 치며 외쳤습니다. 이 천벌을 받아 마땅할 놈들아.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나라의 보물이야. 어디서 감히 천박한 쇳덩이를 휘둘러. 강필두가 당황해 노인들을 거칠게 밀쳐내려 하자 박 씨가 트럭에서 뛰어내려 강필두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박 씨가 강필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이, 강 팀장. 집에 있는 내 자식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지하 수장고 안에서는 박준호와 김만식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수압이 안정되자 박준호는 수장고 중앙에 놓인 거대한 황금 어보를 정성스럽게 낡은 천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박준호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김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이분들을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모셔야 해요. 더 이상 어두운 땅 속에 외롭게 계시게 할 순 없어요. 김만식은 힘겹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준호의 젖은 어깨를 툭툭 두드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김만식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준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네가 이 보물들이 세상으로 나갈 길을 열어준 거란다. 내 부모님도 지금 하늘에서 너를 아주 대견하게 보고 계실 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부축하며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른 지하 계단을 한 걸음씩 천천히 밟고 올라갔습니다. 오세린의 실시간 생중계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수만 개의 공유를 기록하며 박물관 관계자들과 학계 인사들을 현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에 최도혁의 안색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최도혁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친일 문서를 불태우려 다급하게 라이터를 켰지만 쏟아진 물에 젖어 불꽃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죠. 오세린이 다가와 최도혁의 손에 들린 문서를 단호하게 낚아채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이건 이제 당신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 가문의 추악한 비밀도 이 눈부신 유산도 모두 엄중한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최도혁은 힘없이 진흙바닥에 주저앉았고 그 위로 대성가옥의 낡은 편액이 힘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박준호와 김만식은 눈부신 햇살 아래 모인 수많은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박준호의 품에 안긴 황금 어보가 오후의 강렬한 태양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어둠을 뚫고 나온 우리 역사의 위대한 부활이자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소년과 노인이 지켜낸 고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유물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경찰과 취재진이 대성가옥 앞마당을 가득 메웠지만 소유권을 주장하는 최도혁의 기세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최도혁은 흙탕물이 튀어 엉망이 된 양복 소매를 거칠게 털어내더니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를 기자들 앞에서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도혁이 핏발선 눈으로 카메라 렌즈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다들 똑똑히 들으시오. 이 땅과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정당하게 매입한 엄연한 사유지란 말이오.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내 것이고 국가라도 함부로 내 재산에 손댈 수 없어. 오세린 조사관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최도혁의 앞을 가로막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님, 착각하지 마세요. 매장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역사적 가치가 입증된 유물은 국가 귀속이 원칙입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소유권은 이제 법적 검토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에요. 최도혁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오세린의 얼굴 가까이 다가와 침을 뱉듯 말했습니다. 법적 검토? 내 뒤에 어떤 어르신들이 있는지 알고 그런 겁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 아침이면 당신 목이 날아갈 텐데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오세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곁에 있던 수사관에게 유물 상자를 인계하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목이 날아가기 전에 당신의 그 추악한 가문의 비밀부터 세상에 다 까발려질 겁니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박준호는 혼란스러운 지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김만식과 함께 다시 지하 수장고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준호는 벽면에 흐르는 미세한 공기의 진동이 유독한 지점에서 회오리 치듯 감긴다는 사실을 예민한 청각으로 포착했습니다. 박준호가 손가락으로 습기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벽면의 틈새를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에요. 이 벽 너머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요. 물소리도 아니고 바람 소리도 아닌 아주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요. 김만식은 손전등을 비춰 준호가 가리킨 벽면의 이음새를 꼼꼼히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종이 소리라고? 그렇다면 여기가 단순히 금보화를 쌓아둔 창고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기록을 보관하던 서고일 수도 있겠구나. 김만식은 망치를 들어 벽면의 특정 부위를 신중하게 타격했고 육중한 석판이 뒤로 밀려나며 은밀한 밀실이 나타났습니다. 밀실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까지 닿을 듯한 나무 서가에 낡은 한지, 뭉치와 가죽으로 장정된 서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가 구석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바래진 사진 한 장과 함께 손때 묻은 연구 노트가 들어 있었죠. 박준호가 사진 속 인물들을 확인하고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계셨던 거예요? 정말로 여기서 이걸 찾고 계셨던 거예요? 김만식은 준호의 곁으로 다가와 사진을 내려다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 맞느냐? 이 사진 뒷면을 보거라. 내 이름과 함께 날짜가 적혀 있구나. 사진 뒷면에는 1998년 대성가옥 조사 기록, 김만식 사장님 후원이라는 글귀가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식은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젊은 학자 부부가 바로 준호의 부모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김만식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련했구나. 그때 내가 이 조사를 끝까지 밀어붙였더라면 내 부모님이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박준호는 울음을 삼키며 부모님의 연구 노트를 가슴에 꼭 껴안고 김만식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 부모님을 막으려 했던 거예요. 이 노트에 최도혁의 조부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시각 최도혁은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에서 행동대장 강필두를 매섭게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최도혁이 책상 위에 비싼 양주병을 바닥에 내던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팀장, 그 지하에 서고가 있다는 걸 왜 보고 안 했어?
거기 우리 집안 문서가 있다는 걸 놈들이 알게 되면 내 인생은 다 끝장이라고. 강필두가 깨진 유리 파편을 피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애송이 놈이 귀신같이 찾아낸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람들을 다시 풀어서 가져올까요? 최도혁이 서랍에서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꺼내 강필두의 가슴에 팍 밀어넣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가져오긴 뭘 가져와. 그냥 다 태워버려. 증거가 없으면 법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내 말 알아들어? 강필두가 침을 꿀꺽 삼키며 휘발유 통을 받아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지금 현장에 경찰들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 불을 지르면 저희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요. 최도혁이 강필두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며 눈을 부라리고 외쳤습니다.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오늘 밤 안에 그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지 못하면 내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어둠이 깊게 깔린 밤 강필두와 용역들은 경찰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가옥의 뒷담을 넘었습니다. 강필두는 미리 확보해둔 지하 환기 배관로를 통해 서고 근처까지 은밀하게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필두가 배관 틈새로 휘발유를 들이부으며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여기저기 골고루 뿌려야 한 번에 확 탄다. 쥐새끼처럼 조용히 움직여. 지하 서고에서 부모님의 노트를 정리하던 박준호는 갑자기 코를 찌르는 역한 기름 냄새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박준호가 벽면에 귀를 대고 미세한 액체의 흐름 소리를 감지하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기름 소리가 들려요. 누군가 위에서 기름을 붓고 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김만식은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출구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강필두가 던진 라이터 불꽃이 휘발유를 만나 거대한 화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서고 입구가 불길에 휩싸였고 오래된 종이들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지하실을 가득 채웠죠. 김만식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물에 적셔 준호의 코와 입을 가려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넌 이 노트를 가지고 환기구로 빠져나가야 한다. 할아버지는 뒤따라갈 테니 앞만 보고 뛰어. 박준호가 김만식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랑 같이 갈 거예요. 저 혼자만 살아서 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김만식은 무너져 내리는 불타는 서가를 온몸으로 받쳐내며 준호를 환기구 구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김만식이 고통을 참아내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준호, 네가 살아야 내 부모님의 진실이 산다. 얼른 가.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지상에서는 갑자기 대성가옥 지하에서 치솟는 불길을 보고 오세린과 경찰들이 경악하며 달려왔습니다. 오세린이 소방대원들의 팔을 붙잡으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 안에 아이가 있어요. 노인 한 분이랑 아이가 아직 못 나왔다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최도혁은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최도혁이 운전석의 비서에게 나직하고 비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다 사라졌군. 귀찮은 늙은이랑 애송이도 한꺼번에 정리됐으니 아주 깔끔해졌어. 환기구를 통해 기어나온 박준호는
온몸이 그을린 채 바닥에 쓰러져 소방대원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준호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품속의 노트를 놓지 않으며 불타는 가옥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직 안 나왔어요. 제발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소방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하자 박준호는 발버둥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무너져 내리는 지하실 입구에서 한 소방관이 의식을 잃은 김만식을 등에 업고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김만식은 전신에 화상을 입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고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부모님의 유품은 지켜냈지만 소년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노인은 차가운 들것 위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꽃은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듯했고 박준호의 슬픈 눈동자에는 복수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디찬 새벽 공기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는 코끝을 찌르며 불길했던 어젯밤의 기억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박준호는 얼굴에 검댕이 묻은 채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 앉아 김만식의 신발 한 짝을 품에 꼭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빨갛게 충혈된 박준호의 눈은 중환자실 문이 작은 유리창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오세린 조사관이 따뜻한 우유 한 팩을 박준호의 손에 쥐어주며 곁에 앉았습니다. 오세린이 떨리는 박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김만식 어르신은 강한 분이시니까 꼭 일어나실 거야. 조금만 기운 차리자, 응? 박준호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메마른 입술을 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밀어낼 때 그 손이 너무 뜨거웠어요. 저를 살리려고 불길을 온몸으로 막으셨단 말이에요. 오세리는 박준호의 무릎 위에 놓인 모서리가 까맣게 탄 연구 노트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준호가 노트를 펼쳐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렇게 이 건물을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야 다 알 것 같은데. 그 시각 최도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거실에서 뉴스를 지켜보며 여유롭게 와인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대성가옥 화재 사건과 함께 원인 불명의 사고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죠. 최도혁이 만족스러운 듯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강 팀장은 해외로 보냈지? 증거도 다 탔고 증인들도 병원 신세니 이제 발 뻗고 자겠군. 비서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예, 사장님. 하지만 그 꼬맹이가 가지고 나온 노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이 목격했다더군요. 최도혁이 와인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눈을 부라리고 외쳤습니다. 노트? 그 불덩어리 속에서 그걸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당장 사람 풀어서 그 꼬맹이 손에서 뺏어와. 최도혁은 승리감에 도취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한편 고물상 박 씨는 병원 로비에서 오세린을 만나 김만식이 맡겨두었던 은행 금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박 씨가 모자를 벗어 만지작거리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만식 형님이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혹시라도 본인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호한테 주라고 하셨거든요. 오세린이 열쇠를 받아들며 궁금한 듯 박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열쇠인가요? 김만식 어르신이 따로 준비해 두신 게 있었나요? 박 씨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만식 형님이 옛날에 대성가옥 지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 명단이랑 최도영 네 집안이 빼돌린 유물 목록을 정리해 두신 모양입니다. 오세리는 이 열쇠가 최도역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열쇠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박준호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함께 박준호에게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오세리는 장부의 내용을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세린이 장부의 페이지를 넘기며 경악 섞인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야. 최도역의 할아버지가 일제의 유물을 상납하고 받은 보상금 액수까지 적혀 있잖아. 박준호는 김만식의 편지를 가슴에 묻으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김만식의 편지에는 준호야, 너의 부모님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분들은 진실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단다라는 구절이 적혀 있었죠. 박준호가 눈물을 닦아내며 오세린을 똑바로 바라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장부를 세상에 보여주세요. 최도역이 우리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꼭 치르게 할 거예요. 그날 오후 최도역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던 중 병원 로비에서 오세린과 박준호를 마주쳤습니다. 최도역이 주위의 기자들을 의식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내 마음이 참 안 좋구나. 치료비 걱정은 말고 내가 다 지원해 주마. 박준호가 최도역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흘린 피, 우리 부모님이 흘린 눈물, 그거 전부 다 돌려받을 거예요. 최도역이 당황해 안경을 고쳤으며 헛기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충격이 커서 헛소리를 하는군. 조사관님, 아이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어. 오세린이 가방에서 복사한 장부 한 장을 꺼내 최도역의 가슴팍에 팍 꽂으며 외쳤습니다. 최 사장님, 교육은 당신이 감옥 가서 받으셔야겠는데요. 당신 할아버지의 친일 밀약서 원본, 우리가 찾았습니다. 최도역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최도역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고 최도역은 도망치듯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 박준호가 김만식의 병상 곁을 지키고 있을 때 기적처럼 김만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준호가 김만식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 준호예요. 제발 눈 좀 떠보세요. 김만식이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만식이 준호의 손바닥에 고와 마비라는 글자를 천천히 새기며 나직하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박준호는 김만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다 지켰어요. 노트도 지켰고 할아버지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지 마세요.
중환자실의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다시 찾아올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대성가옥은 비록 검게 탔지만 그 밑에 잠들어 있던 진실은 이제 찬란한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성가옥의 검게 그을린 잔에 위로 강화유리 돔이 씌워지고 국가사적지라는 웅장한 편말이 세워진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매캐한 탄내와 함께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고풍스러운 흙내음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김만식이 가슴에 훈장처럼 남은 화상 흉터를 매만지며 아직 공사가 한창인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김만식이 옆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던 박준호의 손등을 툭툭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저기 기와 지붕 끝을 보거라. 저게 불에 타서 볼품없어 보여도 속은 아직 살아있어. 사람이나 집이나 고난을 겪어야 진짜 속살이 나오는 법이지. 박준호가 휠체어 바퀴를 멈춰 세우고 김만식의 시선을 따라 지붕 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저 지붕보다 땅 밑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신경 쓰여요. 공사 소음 때문에 다들 모르고 있지만 저 밑에 아주 거대한 공간이 하나 더 숨을 쉬고 있거든요. 김만식이 안경을 고쳤으며 박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라니? 이미 지하 수장고랑 서고까지 다 찾아내지 않았느냐? 거기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게냐? 박준호가 바닥에 엎드려 귀를 지면에 바짝 대고 멀리서 들려오는 굴착기의 진동 너머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박동 소리를 잡아내며 말했습니다. 수장고 밑바닥에서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배수 소리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기계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에 가까워요. 마침 현장을 감독하던 오세린 관장이 도면 뭉치를 들고 두 사람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세린이 흙먼지가 묻은 자켓을 털어내며 준호의 수첩을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말한 그 지점을 정밀 초음파로 찍어봤는데 정말로 지하 3층 높이에 엄청난 규모의 석실이 포착됐어. 학계에서는 이걸 조선 왕실의 최후 보루라고 추측하고 있단다. 김만식이 놀란 눈으로 오세린을 바라보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고 물었습니다. 최후의 보루라니요? 보물 수장고보다 더 중요한 게 저 밑에 또 있단 말입니까? 오세린이 도면을 펼쳐 바닥에 내려놓으며 김만식과 준호에게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보물이 아닙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가 나라를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 위해 준비했던 근대적 교육 설계도와 기술 서적들이 보관된 비밀 학교의 터였어요. 준호가 도면 위의 특정 기호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아요. 이 구조를 보세요.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장치가 바로 제가 들었던 그 소리의 주인공이에요. 이 문을 열려면 특수한 열쇠가 필요할 거예요. 그때 감옥 면회실의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최도혁이 자신의 옛 부하인 강필두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도혁이 수제복 소매를 걷어붙이며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 팀장,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 가옥 밑에 우리 할아버지가 설치해둔 가스 폭파 장치,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놈들이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다 날려버려야 해. 강필두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죽이고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거기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돼서 경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잠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최도혁이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위험 부담? 내 자식 놈 유학 자금 누가 대주고 있는지 잊었어? 이번 일만 성공하면 내 지분까지 다 챙겨줄 테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들어가. 강필두가 침을 꼴깍 삼키며 최도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당해 고개를 떨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개관식 날 인파가 몰리는 틈을 타서 배관실 가스밸브를 조작해 놓겠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게요. 며칠 뒤 박물관 개관 준비로 어수선한 밤이 되자 준호는 홀로 지하 수장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긴만 시계의 낡은 시계를 보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지하 벽면에서 들리는 진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시계를 벗어 벽면의 홈에 끼워 맞추며 김만식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찾았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시계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지하 석실 문을 여는 태엽이었어요. 만식은 병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준호에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그 시계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에게 주시며 절대 멈추게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물건이다. 그게 열쇠였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준호가 시계를 천천히 돌리자 육중한 지하 바닥이 아래로 꺼지며 거대한 돌계단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보물보다 더 찬란한 지식의 보고가 나타났고 준호는 그곳에서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연구 노트의 마지막 장을 발견했습니다. 노트에는 아들 준호야, 진짜 국보는 금붙이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너의 눈동자란다라는 눈물겨운 글귀가 적혀 있었죠. 그 순간 지상의 배관실에 잠입한 강필두가 노후된 가스밸브를 강제로 비틀어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는 치익 소리가 배관을 타고 지하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고 준호의 예민한 청각이 이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준호가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섞인 역한 냄새를 맡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가스를 풀고 있어요. 석실 안에 있는 이 귀한 서적들이 다 타버릴지도 몰라요. 관장님,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준호는 도망치는 대신 가스가 새어나오는 배관 구멍을 자신의 셔츠를 찢어 막으며 배관의 진동 소리를 따라 범인이 있는 곳으로 역추적해 올라갔습니다. 지상 배관실에서 가스불을 붙이려던 강필두는 갑자기 환기구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날카로운 외침에 놀라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준호가 배관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강필두의 팔을 꽉 붙잡으며 매서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짓을 또 하러 오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그렇게 만들고도 부족해서 이 소중한 역사까지 다 태우시려는 거예요? 강필두가 준호를 거칠게 밀쳐내며 다시 라이터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비켜, 꼬맹아.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냐. 이거 하나만 날리면 난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단 말이다. 그때 휠체어를 탄 김만식이 경비원들과 함께
배관실 입구를 봉쇄하며 나타났습니다. 김만식이 강필두를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호통을 쳤습니다. 강 팀장, 내 놈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당장 그 라이터 내려놓지 못해. 강필두는 포위망이 좁혀오자 당황해 창문을 깨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준호가 미리 배치해둔 바리케이드에 걸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필두를 압송하는 동안 준호는 가스 냄새가 진동하는 배관실 안으로 들어가 메인 밸브를 안전하게 잠갔습니다. 준호가 가스에 취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자 김만식은 준호를 품에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만식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고생했다. 네가 또 한 번 우리 모두를 살렸어. 너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오세린 관장은 지하시설 전체에 비상환기장치를 가동하며 이번 테러 시도가 오히려 지하석실의 존재를 세상에 더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도했습니다. 대성가옥 지하 깊은 곳에서 발견된 근대 교육의 기록들은 이제 국가의 보물로 지정될 준비를 마쳤고 준호는 부모님이 남긴 유업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건 해결 후 준호는 만식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그동안 어두운 지하실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씻어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진실은 이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거대한 빛이 되어 대성가옥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물관 개관식을 불과 하루 앞둔 대성가옥의 밤은 적막하다 못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한 기와지붕 위로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마치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고 마당 곳곳에 배치된 조명들은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주택의 곡선을 우아하게 비추고 있었죠. 김만식은 휠체어 바닥에 담요를 겹겹이 덮은 채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안채의 툇마루 끝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만식이 옆에서 전시 안내 책자를 꼼꼼히 살피던 박준호의 손을 천천히 부여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70평생 집을 짓고 부수며 살았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는 밤은 없었단다. 이 낡은 나무 기둥 하나하나가 내 아들의 목소리 같고 내 부모님의 숨결 같구나. 박준호가 김만식의 주름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김만식의 무릎팍에 머리를 기대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 눈에는 저 기둥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인처럼 보여요. 할아버지가 저를 불길 속에서 밀어냈을 때처럼 이 집도 우리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만식이 준호의 머리카락을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 내일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집의 진심을 알게 되겠지. 너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역사를 들려주어야 한다. 알겠느냐?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김만식을 향해 해맑게 웃어 보였지만 박준호의 예민한 귀는 마당 구석 배관실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기계 마찰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세린 관장은 사무실에서 최도혁과 연결된 배후 세력들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세린이 돋보기를 고쳤으며
곁에 있던 보안 팀장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도혁이 감옥 안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외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요. 내일 개관식 직전까지 보안 시스템을 최고 단계로 유지하세요.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말입니다. 보안 팀장이 무전기를 고쳐 잡으며 절도 있게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관장님. 모든 출입구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고 지하 수장고로 연결되는 배관로까지 특수 센서를 부착해 두었습니다. 오세린이 창밖의 평화로운 정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책상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최도혁, 내 놈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면 분명 가장 약한 곳을 노리겠지. 그게 유물일지 아니면 저 아이일지 모르겠지만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그 시각 최도혁의 지시를 받은 박물관 설비업체의 한 직원이 어둠을 틈타 지하 공조실로 은밀하게 잠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도혁으로부터 거액의 도피 자금을 약속받고 박물관의 습도 조절용 물탱크에 치명적인 부식성 산성가스 용액을 주입할 계획이었죠. 그가 방독면을 착용하며 가스밸브에 호스를 연결하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화려한 잔치는 여기서 끝이다. 내일 아침이면 저 황금 덩어리들이 시커멓게 녹아내리는 꼴을 보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가 메인 밸브를 돌리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무색무취의 독성 가스가 환기구를 타고 전시실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거실에서 김만식과 대화를 나누던 박준호는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미세한 금속성 악취를 맡고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박준호가 공기를 킁킁거리며 들이마시더니 다급하게 김만식의 휠체어를 뒤로 밀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가스예요. 일반 가스가 아니라 아주 독하고 날카로운 냄새가 나요. 지하 수장고 쪽 환기구가 열린 소리가 들려요. 김만식이 당황해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독성 가스가 거실까지 흘러들어와 기침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자신의 입과 코를 셔츠 소매로 가린 채 거실 벽면에 붙은 비상 호출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박준호가 김만식을 안채 밖 마당으로 대피시키려 하며 숨 가쁘게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가셔야 해요. 폐가 약한 할아버지한테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얼른요. 김만식이 준호의 팔을 뿌리치며 수장고 입구를 지팡이로 가리키고 호통을 쳤습니다. 준호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수장고 문을 닫아라. 저 안에 있는 서책들이 가스에 닿으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게 돼. 어서 가. 박준호는 김만식을 두고 갈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렀지만 국보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던 김만식의 평소 가르침을 떠올리며 지하실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지하 수장고 입구에 도착한 박준호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와중에도 오직 소리와 벽면의 감각에 의존의 메인 공조장치를 찾아 헤맸습니다. 박준호가 가스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며 제어반의 손잡이를 붙잡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부모님이 지킨 이 기록들을 내가 또 잃어버릴 수는 없단 말이야.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세린 관장과 보안 요원들이 방독면을 쓴 채
지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오세린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박준호의 허리를 낚아채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위험해. 여긴 우리가 맡을 테니까 어서 나가. 넌 아직 너무 어려서 이 가스를 견딜 수 없어. 박준호가 오세린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치며 제어반의 마지막 레버를 가리키고 간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저 레버를 반대로 돌려야 해요. 그래야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가스를 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요. 오세린은 준호의 지시에 따라 온 힘을 다해 레버를 꺾었고 순식간에 강력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지하실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독성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준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오세린은 준호를 등에 업고 지상으로 달렸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오세린은 미리 대피해 있던 김만식의 곁에 준호를 눕혔습니다. 준호가 창백한 얼굴로 간신히 눈을 뜨자 김만식은 준호의 차가운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내가 너 잘못되면 어찌 살라고 거길 또 들어갔느냐. 보물보다 내 목숨이 100배 1000배는 더 귀한 것을 모르느냐. 박준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김만식의 손을 꼭 잡고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보물은 다시 찾아도 되지만 우리 역사의 자존심은 한번 녹아내리면 다시 세울 수 없잖아요. 제가 지켜서 다행이에요. 오세린 관장은 현장에서 도주하려던 설비업체 직원을 보안 요원들이 붙잡았다는 무전을 듣고는 최도혁을 향한 분노를 사겼습니다. 오세린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한 어조로 두 사람에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일 개관식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최도혁이 파괴하려 했던 것은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였지만 우리는 단 한 줌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대성가옥을 떠나갈 때 박준호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김만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대성가옥의 실루엣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다고 느꼈죠. 지하실의 동문은 사라졌고 다시 돌아온 맑은 밤하늘 아래 박물관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귀한 자태로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용기와 노인의 신념이 지켜낸 것은 단순히 황금 어보가 아니라 그 어떤 산성가스도 녹일 수 없는 숭고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박준호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의 별들을 보며 이제야 부모님께 저 정말 잘했죠? 라고 당당히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평온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대성가옥의 낡은 기와지붕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단결처럼 내려앉으며 박물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대성기억의 전당의 공식 개관일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어제의 긴박했던 독성 가스 테러 흔적은 오세린 관장과 밤샘 정화 작업에 매진한 직원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씻은 듯이 사라졌고 마당 구석의 소나무들은 마치 성전보를 알리듯 푸른 기계를 사방으로 뽐내고 있었죠.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마치고 새벽같이 돌아온 박준호는 정식 도슨트 제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삐뚤어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박준호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긴장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가온 김만식이 허허 웃으며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김만식이 휠체어 옆에 놓인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낮은 목소리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넥타이가 그게 뭐냐? 자, 이 할아버지가 해줄 테니 이리 좀 가까이 와보거라. 오늘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그 어떤 황금 덩어리보다 훨씬 더 빛날 게다. 김만식은 화상 흉터가 남은 투박하고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넥타이를 정성스럽게 고쳐 매주며 인자하고 깊은 눈빛으로 준호의 얼굴을 오랫동안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준호가 김만식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포개 잡으며 상기된 목소리로 김만식을 향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지금 가슴이 너무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고아 소년이라고 비웃으면 어쩌죠? 제가 이 귀한 나라의 유물들을 설명할 자격이 정말 있는 걸까요? 김만식이 준호의 어깨를 꽉 쥐며 단호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준호의 눈을 똑바로 맞추고 호통을 치듯 외쳤습니다. 자격이라니. 이 집의 심장 소리를 듣고 저 무서운 불길과 동무 속에서 우리 역사를 구해낸 네가 자격이 없으면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이냐? 넌 이제 버려진 고아 박준호가 아니라 이 나라의 보물을 지켜낸 수호자란다. 박준호는 김만식의 격려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눈에 고인 눈물을 소매로 닦고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자 정계와 학계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그동안 대성가옥의 소식을 뉴스에서 지켜봐 온 수많은 시민이 담장 밖까지 길게 줄을 서며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세린 관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현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주도하며 청중들을 향해 맑고 당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순히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물건들을 구경하러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탐욕이 무너뜨리려 했던 진실을 한 소년의 용기와 한 노인의 신념이 어떻게 지켜냈는지 그 위대한 증거를 보러 오신 겁니다. 오세린이 박준호를 단상 위로 소개하자 청중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준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걸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박준호가 품속에서 까맣게 그을린 부모님의 낡은 연구 노트를 꺼내 보이며 청아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관람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 담벼락에 귀를 댔을 때 집은 저에게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물은 땅 밑에 갇혀 있고 우리 역사의 진실은 불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박준호가 지하 수장고 입구를 가리키며 그곳에 얽힌 부모님의 희생과 김만식 할아버지의 헌신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현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황금 어보가 국보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 집에서 배운 진짜 국보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준호의 연설이 끝나자 마당에 모인 노인들과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고 고물상 박 씨를 비롯한 동네 원주민들은 준호의 이름을 연신 외치며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감옥방에 수감된 최도혁은 벽면에 걸린 작은 TV 뉴스를 통해
생중계되는 개관식 장면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준호가 자신의 조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친일 밀약서를 당당하게 전시실 정중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자 최도혁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벽에 들이받았습니다. 최도혁이 쇠창살을 붙잡고 피를 토하듯 악을 쓰며 지나가는 교도관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건 내 거야. 저 땅도, 저 집도, 저 밑에 있는 금괴도 전부 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유산이란 말이야. 저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걸 가로채다니. 교도관이 한심하다는 듯 멈춰서서 최도혁을 바라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식판을 툭 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최 사장님, 아직도 꿈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시네. 저 집이 정말 내 것이었다면 저 아이처럼 목숨 걸고 지켰어야지. 넌 부수고 태울 생각만 했잖아. 주인 자격 없는 놈이 누굴 탓해? 최도혁은 교도관의 말에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소년의 찬란한 성공에 무너져 내렸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개관식을 성공적으로 마친 늦은 오후 대성가옥의 정원에는 평화롭고 고즈넉한 정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준호는 첫 월급을 미리 가불하여 산 따뜻한 양모 외투와 튼튼한 참나무 지팡이를 김만식에게 선물하며 휠체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만식이 새 지팡이를 땅바닥에 짚어보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기뻐하더니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지그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 지팡이가 참 묵직하고 든든하구나. 이제 내 병든 다리가 아니라 네가 준 이 따뜻한 마음이 나를 남은 생애 동안 지탱해 주겠어. 너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박준호가 김만식의 마른 어깨에 고개를 살며시 파묻으며 마당 한 구석 담벼락 사이에서 새로 돋아나는 여린 풀잎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도슨트로 평생 남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처럼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는 집을 짓는 멋진 건축가가 될 거예요. 김만식이 대견한 듯 준호의 등을 두드려주며 노을이 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구수하고 묵직한 목소리로 마지막 당부를 건넸습니다. 그래, 준호야. 집은 시멘트나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와 진심으로 지어야 하는 법이다. 네가 지을 미래의 집들은 이 대성가옥처럼 언제나 따뜻하고 단단할 게다. 오세린 관장은 박물관 정문 입구에 세울 비석의 문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준호와 만식을 향해 흐뭇하게 미소 짓고는 붓펜을 들어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비석에는 가장 위대한 보물은 화려한 황금 장식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 했던 이름 없는 이들의 숭고한 순결이다라는 글귀가 정교하게 새겨졌습니다. 대성가옥은 이제 버려진 폐가가 아니라 도시의 영혼을 정화하는 거대한 등대가 되어 밤마다 은은하고 고귀한 불빛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었죠. 준호는 부모님이 남긴 연구 노트를 유리 전시관 정중앙에 배치하며 이제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아니라 그분들의 고귀한 유산을 이어받은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분 좋은 소리를 냈고 준호는 그 소리가
마치 부모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자장가처럼 감미롭다고 느꼈습니다. 김만식은 준호의 손을 잡고 박물관 지하로 연결된 굳건한 성문을 함께 어루만지며 자신의 생애 마지막 자락에 얻은 이 기적 같은 인연에 감사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대성가옥의 기와지붕 위로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 소년과 노인의 정겨운 그림자를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며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낡은 대성가옥의 담장 너머로 은은하게 퍼지는 불빛을 보고 있으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쓸모없다고 침을 뱉으며 부수려 했던 그 낡은 집이 사실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찬란한 보물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돈과 힘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준호와 만식 같은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아직 발견되지 못한 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성가옥 같은 인연과 진실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 속의 소년과 노인이 보여준 그 따뜻한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이들의 승리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큰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